8월 달에 이어 9월 고용 지표도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고용은 늘고 실업은 줄어드는 이상적인 모습을 두 달 연속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간밤에 있었던 IMF로부터 받아들은 경제 전망 성적표는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로 하향 조정했고요. 내년도 0.6%포인트 낮춘 2.2%로 예상했습니다. 네, IMF는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춰 전망하면서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을 필두로 한 성장 둔화,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받아든 IMF의 성적표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아침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 토론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중간에 소개하고 또 궁금하신 부분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1시간 전에 나왔기 때문에 9월 고용 동향부터 좀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실장님. 예, 고용 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표, 거시 지표 4가지, 실업률, 고용률, 그리고 취업자 증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 면에서 모두 개선되는 흐름, 또 근래 들어서 가장 높은 그런 고용률 상승폭, 취업자 증감폭 이런 거시 지표로만 본다면 좀 어쩌면 이상하게 경제는 좀 고용 창출 여력이 없어 보이는데 지표는 굉장히 호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내막을 들어가 보면 좀 지적하거나 숙제거리가 물론 그렇겠죠.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회복세가 지표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지표를 보더라도 경기의 어떤 하강 기조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부진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조업 자체에서 예를 들면 자동차 이런 쪽에서 지금 고용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서비스 업종에서 이제 50만 명이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이제 정부의 이제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공공행정 그리고 보건복지 이 부분에서 이제 20만 명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부의 예산 투입에 의한 고용 창출을 빼면 서비스업 중에서 대략 30만 명 정도의 증가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어떤 수치만을 보고 우리가 좀 낙관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9월 고용 동향, 고용률도 높고 실업률은 낮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눈여겨볼 부분이 청년층 실업률이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질적인 측면에서도 좀 충족하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이제 청년 실업률 측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다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네. 전반적인 좀 대표적인 그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들은 개선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숙제거리를 좀 생각해 본다면 앞에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 예산 투입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일자리, 그러니까 양질의 중장기적인 일자리라기보다는 예산형 일자리, 한시적 일자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봐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65세 이상 취업자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30, 40대 고용은 굉장히 위축되는 모습이에요.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이네요. 근데 그것이 65세 이상의 취업자가 늘었다는 것을 나쁘게 볼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고용률이 개선되고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게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말 그대로 한시적인 일자리라는 거죠. 말 그대로 산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고요. 또 재밌는 게 임금 근로자는 많이 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5세 이상의 취업자가 많이 늘면서 나타나는 건데 굉장히 재밌게도 자영업자 취업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주라고 하죠. 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인 자영업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고용을 하기 힘들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좀 자영업의 영세화라든가 자영업의 구조조정
이런 우리 한국 경제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 실업에서 청년 고용을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정규직, 비정규직, 즉 일자리의 질의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어떤 통계 자체가 과연 이제 정규직에 대한 증가인가, 비정규직에 대한 증가인가, 즉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통계 자체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일단 고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네. 통계 이런 점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있게 이번 통계를 또 보게 되면 15세에서 29세 그리고 30대, 40대를 보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5세에서 29세 같은 경우는 한 8만 4천 명,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한 10만 명, 40대 13만 명 이렇게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줄고 있는데도 이 정도밖에 고용이 창출이 안 됐는가를 반대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수치들을 좀 내면을 들여다볼 그럴 좀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뭐 고용 상황이 좋은 거는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지만 두 분 공통적으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고용이 좋았는데 IMF가 내놓은 경제 전망까지 좋았으면은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성장률을 짚기 전에 세계 경제에 대한 성장률을 좀 네. 짚어보면요. IMF가 내년 경제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을 3.4%로 내다봤습니다.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실장님. 예,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는 주요 기관들이 결국 IMF가 전망하는 세계 경제 성장률, 예. 한국 경제 성장률 이런 전망치를 전제로 계산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2020년 경제 전망, 19년 경제 전망 책을 매년 내고 있지만 예. 다음 주에 나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2020년 다음 경제 주에 전망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깨알 자랑하시네요. 예, 깨알자랑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경제 전망을 하는 과정에서는 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제로 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제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말 그대로 2019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018년 10월에도 전망했고 19년 4월에도 했고 19년 10월에도 한 거예요. 4월, 10월, 4월, 10월 그렇죠. 계속 해온 근데 건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점점 3.7, 3.3, 3.0으로 하향 조정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20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4로 하향 조정해 왔다. 그리고 세계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 한국 경제, 미국 경제 이런 전반에 걸쳐서 슬로우 다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연출되고 있다. 결국은 한국 경제도 이제 이런 세계 경제의 풍파 속에서 같이 맞물려서 좀 더 암울해져 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저 그래프에서 좀 보여지는 게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기울기가 네. 너무 혼자 가파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많이 가파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가 안 좋게 굴러가는데 더 안 좋아진다. 우리 경제는 조금 더 안 좋게 굴러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부나 좀 우리 정책 기조를 좀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경제 안 좋다. 그 이유는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네, 얘기하기에는 너무 가팔라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세계 경제가 안 좋은데 2020년에 신흥국들은 반등하거든요. 선진국들이 안 좋습니다. 미국, 유로존, 일본 이런 지역들. 결국 이런 흐름을 바탕으로 했을 때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안 좋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첨언을 좀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예측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실장님과 달리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생각보다는. 얼마나 안 좋게 보셨길래 이렇게 높게 나왔다고 보시는지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서 이게 좋은 어떤 조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사우디에서 정유 시설이 한번 이제 네, 드론에서 피폭해서, 피격을 당했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가 아주 급히 출렁거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전체적인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 미국과 일본의 또 경기 확장 국면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또는 이미 내리막에 들어서고 있다. 이런 예측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 종결이 된 것도 아니고요. 이제 봉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예. 그다음에 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계속 그런 어떤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 채 이제 다른 그 협상을 딜레이시킬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무역 마찰은 여전히 존속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글로벌 공급 체인은 혼란에 빠져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좋은 어떤 조건보다도
위험한 조건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그런 점에서 향후에 각 국가별로 예를 들면 뭐 브렉시트도 있고 많은 어떤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만약에 그런 돌발 변수가 터지면 내년에 세계 경쟁률에 대한 어떤 성장률에 대한 예측 자체가 또는 결과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더 중요한 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일 텐데 2.8%에서 2.2%로 내년을 예. 낮췄고 올해도 2%까지 0.6%포인트라는 사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본 것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조정폭이. 하향 예, 조정폭이. 조정폭 예. 네. 이 정도로 컸던 적이 0.95%포인트인가 뭐 과거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이 정도로 큰 건 사실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경제 성장률 레벨 자체가 예를 들어서 5, 6, 3 뭐 이 정도에서 그러니까요. 0.6%포인트 낮춘 게 아니라 2%대인데도 불구하고 0.6%라는 이 포인트 숫자는 굉장히 큰 겁니다. 큰 숫자죠. 예, 말 그대로 우리가 6, 7% 성장하는데 0.6%포인트를 하향 조정했다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더 내려갈 때도 없는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굉장히 낮은 6.2. 수준인데 네. 이 정도 조정했다는 것은 저 그래프도 지금 내려갈 데가 없네요, 보니까. 더 이상 내려가기가 어렵죠. 사실 이 정도는 우리 얼마 전에도 잠재 성장률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잠재 성장률만큼 낮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낮아지기가 어려울 수준으로 정도로. 낮아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은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실장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5% 과거 또는 뭐 6%에서 2% 저도 대단히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또 우리가 10%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 산업의 전반적인 활력이 떨어지면서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과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잃어버린 20년을 보면 그들은 2%도 안 되는 성장률, 심지어 1%대 0.몇 % 성장률에 머물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럴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나중에 우리가 한 4년 정도 지나면 2.2% 실장님은 우리 대단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만, 야, 그건 높았다. 굉장히 높은 수치였는데 왜 우리는 2.2%가 안 될까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년 이맘때 만약에 또 이 IMF 경제 전망 발표가 났을 때 예. 또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예를 들어서 뭐 1점 몇으로 하향 조정했다. 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렇죠. 지금 교수님 말씀은. 예. 네. 자, 뭐 앞서서 일단은 세계 경제 전망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한 주요 원인, 뭐 두 분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여기에다가 앞서 뭐 브렉시트 얘기도 해주셨는데 뭐 대외 변수 때문에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우리나라 앞서 그 속도 하향 조정폭이 좀 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부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뭐라고 네. 볼 수 있을까요? 결국 내외수 동반 불안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세계 경제가 하강하는 국면인 거, 그거는 이제 모두가 동의하고 네네. 있습니다. 슬로우 다운하고 있는 모습. 그런 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는 조금 더 안 좋게 굴러가고 있다. 네. 우리 경제가 안 좋게 굴러가고 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좀 쪼개보면 네. 구조적인 요인과 경기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구조적 요인도 인구 감소라는 문제라든가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한국 경제가 안고 가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숙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고령화 현상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에 더해서 경기적인 현상도 있죠. 우리 내부적으로 규제가 좀 높다든가 해서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 한다든가 예. 이런 경기적인 요인도 있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정책적인 요인도 조금 더 경기 부양적으로 좀 단행했으면 좋겠는데 경기 부양적인 정책 기조보다는 조금은 분배적인 정책 기조를 아직도 네. 유지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대외적으로도 안 좋은데 우리 대내적으로도 안 좋고 구조적으로 경기적으로도 안 좋은데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썩 해당하는 성장을 위한 게 시점에 아니고. 걸맞는 정책 기조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비판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교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산업 구조, 한국이 안고 있는 어떤 산업 구조의 수명이 이제 다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가 특히 이제 공유 경제가 거기에 이제 덮치면서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경쟁 격화 속에 공유 경제가 덮치면서 자동차 산업이 대단히 고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은 1위 자리가 중국에 뺏긴 지 벌써 오래됐고요. 그리고
기계 이런 뭐 산업도 마찬가지. 즉 전통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특히 이제 수출을 우리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산업 경쟁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그게 좀 한계에 달하지 않나, 즉 수명에 다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2000년대에 이루어졌던 그 IT 기반의 산업 구조, 즉 IT 기반의 산업 구조로 전환되면서 그리고 생산성이 대폭 올라오고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이 됐는데 그거 역시 수명에 다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요소라고 기술적 요소라고 보이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어떤 기반을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즉 혁신을 도입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등을 질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즉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내적으로도 이런 그 어떤 문제들을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아까 실장님 지적하셨던 정책적 요인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 이슈 그리고 또 이제 임금 이슈가 덮치면서 이제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빨리 구조를 좀 조정해야 되는가, 전환해야 되는가 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네. 사실 뭐 두 분 다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 정책적 요인이 있습니다. 정책적이라는 요인이라는 거는 사실 이 정부가 어떤 경제 인식을 갖고 그거에 맞춘 대책을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최근에 정부의 인식은 사실 뭐 대외적인 기관 또 IMF 같은 기관들보다는 좀 낙관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뭐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최근에 이호승 수석도 우리 경제 선방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낙관적인 너무 스탠스를 보이니까 뭐 좋은데 정책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기조로 가다 보면 뭐 결국 대응을 못하지 않겠냐는 우려는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참 정부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사실 어렵다.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사실 정부의 역할이 우리 경제의 투자 진작을 위한 기대감을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수 있고요. 예. 네. 현실 경제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제 상황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기대감을 조성할 만큼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마치 뭔가 희망 고문 같아요. 그렇죠. 홍수가 이만큼 쳐 들어온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우리 괜찮아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요.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거니까 차라리 이럴 때일수록 현실 경제를 정말 제대로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경제 회복을 위한 모든 정책 정말 다양한 방안들을 수단들을, 총동을 하는 그런 액션이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낙관적으로 본다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안에서 뭔가의 해결책을 다 같이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1년의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그런 경기에 대한 인식입니다만 뭐 국민들을 이제 안심시키는 것도 결국 중요하지만 결국은 경기가 특히 이제 하강면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많은 어떤 연구기관에서 그리고 예측기관에서 이미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경제 내년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낮추고 있다는 자체가 그런 걸 이제 반영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특히 내년에는 더 악화될 것이라는 또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그런 예측 결과를 가지고 좀 준비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마침 또 기준금리 의사결정이 있는 날이죠. 네. 참 많은 것들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기준금리 인하가 거의 어느 정도 점쳐지는 상황이잖아요. 결국 이 통화 정책도 경기 부양적으로 완화적으로 이미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고요. 재정 정책도 확장적으로 경기 가져가고 부양적으로 가겠다라는 예. 방향성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 부양을 위한 모든 정책들을 다 동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미 정부에서도 이야기했듯이 DNA,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AI, 예. 이런 신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또 새로운 경기 부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많은 외국 기업들도 한국으로 유치해서 경제 자유구역을 좀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5G에 기반한 이런 새로운 혁신 산업들이 적극적으로 R&D 되고 또 융성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세심하게 재정 정책과 이런 모든 가능한 정책 지원들을 한데 이렇게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특히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확대 재정에 대한 어떤 공감대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정책의 내용과 질의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IMF 총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그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인프라하고 R&D 지출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저는 그 점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정책을 할 때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부분, 즉 미래에 우리가 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인프라하고 R&D를 투자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는 이런 어떤 우리가 건전한 재정 또는 어떤 공격적 재정 정책을 좀 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정부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갖고 있는 정책들을 다 꺼내놓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실장님 지적대로 복지에 너무 방점을 두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무게 중심을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무게 중심을 사실 2020년부터 대폭적으로 옮겨가는 모습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19년까지는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최우선 예. 정책 기조로 뒀는데 소위 이제 이 소주성이라는 예, 정책, 이제 그렇죠. 소주성에서 소부장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소부장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장비. 국산화. 결국 소재, 장비, 이런 국산화를 위한 R&D 예산을 확대하고 중소 산업, 에너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또 확대 늘려주고. 편성하고 이런 방향으로의 움직임. 물론 복지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예산의 증가세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이 소주성 정책에서 다른 경기 부양, 투자 진작을 위한 정책 기조의 전환 네. 이런 선회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회되어 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정말 말 그대로 우리 필요로 하는 그 적재적소에 말 그대로 경기 부양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그런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가 좀 단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준다면 좋은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앙대 경영학부 이정현 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